네. 최근에 말이죠. 혹시 자동차 보험 갱신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뭐 주변에서 가벼운 접촉사고 겪은 분이라도요. 아마 예전이랑은 뭔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런 느낌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자동차 보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60대 노후 자산 격차가 4배까지 벌어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또 7년 무사고 운전만으로 일종 면허를 주던 관행도 사라졌어요.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변화들 속에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흩어진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일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춰볼 퍼즐의 그림은 결국 증명 책임의 이동에 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있잖아요. 이제는 그게 당연하지 않게 됐고 그 모든 과정에서 당신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규칙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 흐름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당신의 지갑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보험금 지급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 그리고 이 판을 움직이는 보험사들의 속사정까지 한번 단계별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와닿는 이야기, 내돈과 직결되는 변화부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전에는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보험사랑 합의하면 됐는데 오는 3월부터는 이 과정이 훨씬 깐깐해진다고요? 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상 환자, 그러니까 뭐 목을 삐끗하거나 타박상 입는 정도의 비교적 가벼운 부상 있잖아요. 12급에서 14급이요. 아, 네네. 이걸로 4주, 즉 한 달까지는 기존처럼 치료를 보장받아요. 그런데 그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아, 무조건 내야 되는군요. 네. 특히 8주가 넘어가면 이건 별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냥 아프니까 계속 치료받겠다.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진단서 제출의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니 와,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네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 두 번째는 소위 나이롱 환자를 막겠다면서 향후 치료비, 즉 합의금을 대폭 제한하는 겁니다. 아, 그 미리 주는 돈이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이 정도 다쳤으니 앞으로 병원 단위 비용까지 넉넉하게 쳐서 합의하자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제 치료비관에 해당하는 비용 말고는 합의금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는 반영으로 바뀝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렇게 소비자한테 불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변경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가 나고 나서야 예전이랑 다르네? 하고 당황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서 자주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인 거죠. 판매상은 차에 숨겨진 결함을 알지만 당신은 모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보험사는 바뀐 규칙을 속속들이 알지만 당신은 사고 나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핑계는 있겠죠. 과잉 진료 막겠다, 손해율 낮추겠다 이런 거요. 그렇죠.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권리를 제한당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불안전 판매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매우 큽니다. 환자에 대한 규칙만 강화된 게 아니더라고요. 병원을 향한 감시의 눈도 훨씬 날카로워졌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데 특정 항목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주사용 동종진피처럼 치료에 쓰이는 고가의 피부 이식 재료 같은 거요. 아니면 침, 뜸, 부항을 한 번에 시술하는 소위 한방 세트 치료 같은 항목들이 타깃입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특정 플레이가 좀 이상하다 싶을 때 비디오 판독 돌려보는 거랑 똑같아요. 아,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인정해주던 치료들도 이제는 현매경을 들이대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 치료였나 이걸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병원에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험사가 그거 과잉 진료라 돈 못 줍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소비자인 당신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의사랑 돈을 지급하는 보험사 사이에 끼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병원은 치료를 권하고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하고 그 상황에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당신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사의 소견을 듣더라도
혹시 이 치료가 나중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나요?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상황이 얼마나 황당할 수 있는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한 고객이 갑상선 결절 통증 때문에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는데 담당 주치의는 치료에 꼭 필요한 수술이라는 소견을 냈어요. 그런데 KB손해보험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고요? 네, 근데 그 거절 근거가 정말 놀랍습니다.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고 서류만 검토한 보험사의 자문의 단 한 명의 의견, 즉 이건 치료가 아니라 미용 목적의 시술이다라는 그 소견 하나만으로 주치의의 진단을 뒤집고 수술비 440만 원 전액 지급을 거절한 겁니다. 와, 언론에서 괜히 고스트 닥터 논란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아니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전문성보다 서류만 본 익명의 의사 한 명 의견에 더 무게를 둔 셈인데 이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소비자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뭐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개인이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의료자문제도의 맹점이에요. 본래는 객관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아주 편리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거죠. 당신의 주치의 소견이 당신을 본 적도 없는 보험사 소속 익명자문의의 서류상 소견 한마디에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이 현실. 내 보험금은 내가 지킨다는 말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보험금을 받는 과정이 이렇게나 험난해졌다는 걸 보니까 애초에 보험에 가입하거나 미래를 설계할 때부터 훨씬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보험금을 받는 문이 좁아졌으니까 들어가는 문 앞에서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60대 시니어 계층을 분석했는데요. 자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위 그룹인 풍영호운 활동가와 하위 그룹 간의 자산 격차가 무려 4배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4배요? 와,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이야기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 보고서의 핵심은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 시니어의 경우 다른 무엇보다 치매나 간병 리스크가 가장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분들은 연금보험보다는 간병보험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조언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보험 상품을 팔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닥칠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인가 이걸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약점을 파악하고 대비하라.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런가 하면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큰 흐름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변화도 있더라고요. 바로 장롱면허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기존에는 2종 보통면허를 따고 7년 동안 사고만 없으면 실제로 운전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해줬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같은 서류를 통해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만 1종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저 7년간 사고 없었으니까 괜찮은 운전자겠지라는 막연한 추정에서 보험 기록이라는 객관적 데이터로 당신의 운전 사실을 증명해라. 이런 요구로 바뀐 거군요. 공정에서 보험료를 할인해 줄 때도 이런 실증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신호거든요. 당신의 보험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런 모든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 보험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다면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보험사들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들의 큰 그림은 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네, 보험사들의 전략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토스 인슈어런스입니다. 이 회사가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불안전 판매율 0.03%를 기록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0.03%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치인데 비결이 뭘까요? 뭔가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는 건가요?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말을 적게 하는 기술입니다. 설계사들한테 고객에게 1분 안에 상품의 핵심 이득만 말하라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장황한 설명 대신에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또 최복동, 그러니까 최고의 복지는 동료라는 독특한 문화를 통해서 서로 영업 노하우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도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요.
그게 소비자 입장에선 좋긴 한데 한편으론 1분 안에 설명하다가 중요한 약점이나 불리한 조항을 슬쩍 빼놓을 위험은 없을까요? 간결함의 함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권리이자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나한테 불리한 건 뭔데요? 그것도 1분 안에 설명해 주세요라고 역으로 요구하는 거죠. 만약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이 길고 복잡하게만 느껴진다, 그게 바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토스의 사례는 과거처럼 많은 정보로 고객을 압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명확한 가치를 전달하는 쪽으로 판매 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판매 전략뿐만 아니라 AI 시대의 설계사의 역할 자체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국내 최대 보험 판매 전문 회사 GA라고 하죠. GA 코리아 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I가 상품 비교 분석은 할 수 있어도 고객을 설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결국 사람인 설계사의 몫이다. 그렇죠. AI는 분명 강력한 도구지만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겁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담당 설계사가 갑자기 회사를 옮기면서 제 계약에 한동안 붕 떴던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간단한 문의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고화 계약 문제입니다. 담당 설계사가 이직하거나 그만두면서 관리자 없이 붕 떠버린 계약이죠. 최근 수수료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고화 계약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제는 보험에 가입할 때 혹시 담당자가 바뀌면 제 계약은 누가 관리해 주나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설계사의 책임 문제와 더불어서 보험사 자체의 안정성 문제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에 경영 개선 공고를 내렸는데 회사가 여기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더군요. 회사의 재정 건전성에 큰 물음표가 찍힌 셈이죠. 네, 이 사례는 보험사 역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이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법 같은 안전장치가 있지만 내 돈과 미래를 맡기는 회사의 안정성은 확인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개별 회사의 이슈와 함께 더 넓은 시장의 흐름도 짚어봐야겠죠. 올해 코스피가 상반기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조정을 받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I, 로봇, 고배당주 같은 것들이 유망 투자처로 꼽혔고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롯데손보의 사례와 코스피 전망은 퇴직연금이나 변액보험 같은 투자형 상품을 가진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두 가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한 거죠. 첫째, 내 돈을 굴리는 회사가 재무적으로 튼튼한가? 둘째, 시장 전망에 비추어 볼 때 내 연금 계좌의 포트폴리오는 적절한가? 예를 들어서 연금 계좌에서 ETF 같은 거 활용해서 지금 유망하다고 꼽히는 AI나 로봇 같은 업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하나로 모아보죠. 자동차 사고 처리 기준이 엄격해지고 운전면허를 따는데도 실제 기록이 필요해졌습니다. 보험사들은 더 영리한 판매 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문제로 흔들리기도 하고요.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보면 쉽게 가입하고 쉽게 받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규칙은 바로 철저한 증명이에요. 당신이 왜 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당신이 왜 이 자격을 얻어야 하는지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국 힘의 균형은 정보를 가진 소비자에게로 기울게 됩니다. 이제 보험은 단순히 가입하고 잊어버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약관의 작은 글씨를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직접 질문하면서 내 계약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두는 그런 능동적인 관리의 대상이 된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증명하는 만큼 보상받는 시대. 바로 이것이 당신이 더 똑똑해져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계사와 회사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앞으로 AI가 보험 상품을 추천하고 심지어 보험금 지급 심사까지 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 AI가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당신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AI를 개발한 개발자일까요? 그 AI를 사용한 보험사일까요? 아니면 최종 승인 버튼을 누른 담당자일까요? 아직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이 질문이 곧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